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방과 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가는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비롯해 보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양육 부담은 대부분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 결과에 대해 칭찬하게 되면 역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좋은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21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80.7년보다 2년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는 1.5년 차이가 났습니다. 지표상으로 드러난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에 그치며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방과 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가는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30여 건으로 오후 4시에서 6시에 120건이 발생했고 오후 2시에서 4시는 119건이었습니다. 행안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현황과 주변 환경 요인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만을 표적 삼아 성범죄 시도가 잇따르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응책으로 방법용 남성 목소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안전한 도어락 사용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싫다는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는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거주지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 최근 원룸이 몰려있는 지역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면서 한 SNS에서는 방법용 남성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전 그냥 가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두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기부하는 캠페인의 일환인데 조회수가 3만 회를 돌파한 데다 이를 공유해야겠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어락 잠금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까지 나오면서 여성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양상입니다. 33세 이하 1인 가구 중 여성이 주거 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남성보다 약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여성에게만 위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보시는 장비를 가진다고 해도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보호하기는 무리이고 CCTV의 증설, 조도의 향상,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유동을 많이 활성화시킴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하자. 여성 1인 가구는 지난해 29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놀이용 튜브나 유아용 수영복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품 중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입니다. 물에 뜨는 부력이 부족해 믿고 입었다간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구명조끼가 나오는가 하면 아동용 비옷에서 신장호흡기 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의 3.2배 초과에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0개 품목 1000여 개 제품을 점검해 안전기준에 못 미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용 학용품과 가구 등
중점관리 대상 483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운동능력 평가를 거쳐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그에 따른 대안 제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경남 통도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7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50대 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정 운동능력 시험을 거쳐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장소를 제한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시간과 장소, 호주는 장소와 특정 날씨에 따라 의료평가를 거친 후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에 대한 권리가 또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고령 친화적이어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환경인 것 같거든요. 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 인센티브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농어촌 등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73.8%, 남성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아 2005년 역전된 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뚜렷하게 늘어난 겁니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44.8%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관리자는 5명 중 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9%로 2000년 23.8%포인트던 남성과의 격차는 19.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 격차가 20%포인트 아래로 줄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경력 단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0대 고용률이 급감하며 나타나는 이른바 M자 커브는 늦은 결혼 등의 영향으로 소폭 오른쪽으로 옮겨졌지만 형태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쉬게 됐는데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지 못하니까.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중에서도 노동시장이라든지 직장 영역에서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비롯해 보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양육 부담은 대부분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집들은 보조교사를 뽑을 여력이 안 되고 어린이 급간식비는 11년째 1,700원대에 머무는 등 보육 예산은 여전히 넉넉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를 확대해 2021년까지 이용률을 4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 보육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비리, 확대 논란이 잇따르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중요한 육아 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 만 2세가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함께 일터로 나가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아빠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3년 전보다 평균 36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 부담은 엄마와 아빠가 7대 2대 2.8 정도로 엄마의 부담이 컸습니다. 보육 예산 부족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워킹맘들은 9시간 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보조교사 부족 탓에 1시간 20분 정도 일찍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점심과 간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9년 이후 무려 11년째 1,745원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많게는 1,200원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도 많아 결국 자녀를 맡긴 부모들의 직접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65세 남성 뇌의 자기 공명 영상 MRI 사진입니다. 원래 대사증후군 환자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를 넘기거나 최대 혈압이 130mm Hg를 넘기거나 최소 혈압이 85mm Hg를 넘기는 등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더 나아가 뇌 안에 소혈관이 막혀 생기는 초기 뇌경색인 잠재적 뇌경색을 발병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잠재적 뇌경색 발생 위험도 측정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잠재적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1.7배에서 2배가량 높게 나온 겁니다. 잠재적 뇌경색은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 같은 심각한 뇌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비만 증상만 있는 경우는 잠재적 뇌경색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뇌경색의 위험이 있다,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과 함께 술과 담배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순입니다. 문제는 방문객이 많은 순으로 10곳을 따져봤을 때 미국을 빼고는 모두 일본 내용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급성 뇌염의 경우 치사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985년 국가예방접종에 일본 뇌염 백신을 포함하면서 환자 수가 뚝 떨어졌지만 이전 출생자인 40대 이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40대 이상 일본 뇌염이 위험하다고 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실제 최근 몇 년 새 해외 여행객이 늘고 예전에 맞았다고 해도 30년 넘게 흘러 백신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며 환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만든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해 성인들은 추가 접종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여행 가시기 전, 꼭 동남아 여행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 일부 지역에서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성인에서 한 번으로 유효한 예방접종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 계획에 따라 언제 접종을 할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6월부터) 30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건강에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지내겠다고 오랫동안 에어컨을 켜는 것은 여름철 건강에 금물입니다. 실내외에 온도차가 많이 나면 신체 장기와 조직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냉방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 몸살이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도 정도로 줄인 채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에어컨 가동 전 필터 청소도 필수입니다. 에어컨의 냉각 수납 필터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돼 있으면 레지오넬라병이란 감염성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병에 걸리게 되면 폐렴과 폐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이제 간질환까지 올 수 있어 상당히 사망률도 있다고 봅니다. 또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용주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유 수유를 성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모유 수유, 잘 지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를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사연은 있겠으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출산 후 1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는 혼합 수유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모유는 감소하고 결국엔 단유에 이르게 됩니다. WHO와 유니세프에서는 만 2세까지 모유 수유를 지속하도록 영양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죠. 왜 우리는 모유 수유에 자주 실패할까요? 첫째로 출산 직후에 모유 수유가 개시되어야 지속적인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 후 곧바로 그 아기를 엄마 가슴에 올려놓아 주고 모유를 먹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라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국내 병원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여러 산후 조치를 수행하고선 곧바로 아기를 신생아실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모유 수유의 개시가 늦어집니다. 산모들도 출산 직후에 모유 수유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시거나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는 산후조리원이 매우 많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문화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중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므로 아무래도 아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산모가 산과 병동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산욕기 회복에 많이 치중하는 동안에 아가는 신생아실에 홀로 남겨집니다. 모유는 아가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 더 많으므로 아가가 제때에 모유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엄마가 밤중에 수유를 하면 모유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가와 엄마가 한 방에서 함께 자고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들은 출산 후에 1개월이 일생에 단 한 번의 시기다라고 말하지만 아가들에게도 일생에 단 한 번 지내는 신생아 시기입니다. 바람직한 산후조리란 아늑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모아가 함께 지내고 아가는 무엇보다도 영양가 있고 깨끗한 모유를 먹으며
엄마와 아가가 모두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아기의 지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유 먹고 자란 아기가 지능과 건강이 더 좋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모유로 자란 아이들의 지능 지수 IQ가 모유를 못 먹은 아이들에 비해 6에서 8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뇌 구조와 발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 성분이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모유 수유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도 아기의 두뇌 발달에 모유 수유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혼합 수유를 하게 되면 유두 혼동이 발생합니다. 분유병을 빨 때에는 두 입술로만 수유가 가능하나 모유를 먹을 때에는 입술, 경국에 혀를 다 가동하여 힘있게 빨아야 모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들은 모유보다 분유병 빨기가 더 쉬우므로 점점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모유 수유 횟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모유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더욱 아가는 분유병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 먹이도록 하십시오. 다섯째로 모유 수유하는 기간에 약제 사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감기약, 항생제, 소화제라도 복용하면 즉시 모유 수유를 중단하십니다. 모유 수유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약물 종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암제, 마약, 항정신성 약물 등은 모유 수유에 금기가 되고 항생제 중에서도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하는 종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에게 수유에 안전한 약제를 처방해주고 상담을 해주므로 모유 수유하시는 어머니들은 의료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모유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여섯째로 모유량이 증가하려면 엄마가 평안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수유하시는 어머니들 자신도 그러한 평정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들, 모유 수유가 힘드셔도 용기 내셔서 모유 수유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식욕이 지나치게 폭발하거나 아예 입맛을 잃어 밥을 먹지 못하는 것, 온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증입니다. 특히 독박 육아하는 부모님들이라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속으로만 삭히지 마시고 감정을 표출하셔야 합니다.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